이 이야기는 아들이 집을 팔던 날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이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아들이 뒤늦게 쫓아나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하얀 봉투.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5만 원권 몇 장. 택시비라고 했다. 42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장례였다. 봉투를 받아 들고 장례식장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 전화 통화 중이었다. 응, 끝났어. 이제 시골집 정리만 하면 돼. 집 정리.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날 밤 아들의 전화로 분명해졌다. 어머니, 시골집은 제가 처분할게요. 그러니까 짐 좀 정리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요. 사흘 전까지 남편이 누워있던 그 방, 42해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널던 그 마당, 감나무 아래 남편이 직접 놓아준 평상까지, 그 모든 것이 처분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은 덧붙였다. 거기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지잖아요. 서울 올라오시면 가끔 뵐 수 있고요. 가끔. 그 단어가 입안에서 오래 맴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없는 첫 번째 밤. 그날 받은 봉투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은 42해였다. 23세 시집 와서 65이 된 지금까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 집의 아침만은 변하지 않았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다.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저 수저 부딪히는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만 오갔다. 그것이 42해의 아침이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농사일이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아들이 연락을 끊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침묵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신혼 초,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던 시절, 남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기억.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이 망가졌을 때도 남편은 묵묵히 밭에 나갔다.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침묵이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쓰러진 것은 지난 겨울이었다. 평소처럼 밭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뒤에야 이웃 아저씨가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다. 뇌출혈이었다. 수술 후에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석 달 동안 병원에서 남편 곁을 지켰다. 아들은 처음 며칠만 얼굴을 비추고 이후로는 바쁘다는 말만 남겼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은 없었다. 새벽 3시.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가 천천히 멈추었다. 손을 잡고 있었지만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장례 기간 내내 아들은 상주 역할을 했다. 문상객을 맡고 답례를 하고 아버지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손톱을 다듬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달라져 있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당도, 감나무도,
부엌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남편이 앉던 식탁 의자, 남편의 고무신이 놓여 있던 현관, 남편의 잠옷이 걸려 있던 옷걸이, 그 모든 것이 텅 빈 느낌으로 다가왔다. 빈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전화가 온 것은 사흘 뒤였다. 어머니, 시골집은 제가 처분할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마치 업무 통화를 하듯, 정해진 내용을 전달하듯. 거기 혼자 계시기엔 불편하잖아요. 서울 근처에 좋은 요양시설 알아볼게요. 비용은 집 판 돈에서 충당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요양시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65이면 요양시설에 갈 나이인가. 아직 밥도 혼자 해 먹고 밭에도 나갈 수 있는데. 하지만 아들의 말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평생 키운 아들. 대학 보내느라 논 두 마지기를 팔았고 결혼 자금 보태느라 허리가 휘었던 그 아들이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엄마 생각도 해줘.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 그랬듯 참았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그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이었다. 42해 치살림을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다. 안방 장롱부터 열었다. 남편의 옷들이 빼곡했다. 평생 검정색과 회색만 고집하던 사람. 양복은 결혼식 때 입은 것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작업복과 내복이 전부였다.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개키기 시작했다. 양복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다. 낡은 종이 한 장. 접힌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다. 펼쳐보니 편지였다. 아니, 편지라기보다는 메모에 가까웠다. 삐뚤빼뚤한 글씨. 남편의 글씨였다.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소. 마누라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평생 곁에 있어줘서 고맙소. 날짜가 적혀 있었다. 10년 전이었다. 10년 전이면 남편이 처음으로 큰 병을 앓았던 해였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손을 꼭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떨림으로 알 수 있었다. 두렵다는 것을. 이 메모는 그때 쓴 것이었구나. 남편은 이것을 전해주려다 결국 전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10년 동안 양복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42해가 조금은 달랐을 텐데.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 내내 흐르지 않던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다. 남편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장롱 맨 아래 칸,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 있었다.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했다. 결혼 전 사진, 신혼 시절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장 오래된 것은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남편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 그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제대하던 날 보내준 사진이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3년을 기다렸다. 편지도 뜸했고 휴가도 한 번밖에 나오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기다렸다. 왜 기다렸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냥 그 사람이었으니까. 사진첩을 넘기다가 손이 멈추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이었다. 아들이 떡을 집고 있는 사진. 그 옆에 남편과 자신이 서 있었다. 남편은 웃고 있었다. 42해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남편의 웃는 얼굴. 그때는 행복했던 걸까?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시절. 남편은 밭일과 과수원 일로 바빴고 자신은 집안일과 육아로 바빴다. 서로 마주 앉을 시간도 없었다. 그래도 그때는 뭔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언제부터 그 느낌이 사라진 걸까?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나서였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 상자를 덮으려다가 맨 바닥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 명의의 통장.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이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다. 5천만 원. 20년 전 남편이 과수원 옆 땅을 판 적이 있었다. 그때 받은 돈이 얼마인지는 몰랐다. 남편은 말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그 돈이 여기 있었던 것이다. 20년 동안 손대지 않고 통장 안쪽에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마누라, 내 먼저 가면 이거 쓰시오. 아들한테 주지 말고. 그 글씨가 흐려질 때까지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빈 집만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손대지 않고 묵혀둔 돈, 전해주지 못한 메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감사와 미안함.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아들이 왜 그토록 돈에 쫓기듯 굴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당부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장례식장에서 받은 하얀 봉투는 아직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여전히 열어보지 않은 채. 통장을 발견한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20년 전 땅을 판 돈. 남편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아들 대학 보낼 때도, 결혼 자금 보탤 때도 이 돈은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논을 팔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왜였을까? 아들한테 주지 말고 당신이 쓰시오. 그 한 줄에 20년치 이유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자신이 먼저 가고 아내가 혼자 남게 될 날을. 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15년 전이었다. 아들이 30이 되던 해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다. 왜 거절했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안 된다고만 했다. 아들은 격분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뭘 아느냐고, 자식 하나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라고 소리쳤다. 그때 남편이 한마디 했다.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아들이 하려던 사업은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투자였다. 남편은 그 지인이라는 사람들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었다. 장례식장에 와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기로 구속됐다고 했다. 남편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그때 그 사실을 몰랐고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발걸음을 끊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거의 없었다. 며느리가 대신 연락을 했는데 그것도 1년에 서너 번이 전부였다.
몰랐다. 손자 얼굴은 사진으로만 보았다. 직접 만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들이 다른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다고 했다. 빚이 꽤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덜 서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걸까? 그래서 이 돈을 숨겨둔 걸까? 아들에게 주면 빚 갚는 데 쓰고 말 테니까. 정작 어머니는 빈손이 될 테니까. 그 생각을 하니 남편이 더욱 그리워졌다.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찾아왔다. 예고 없이 왔다. 검은 승용차가 마당에 들어서는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니 아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뒤이어 며느리도 내렸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반가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두 사람을 맞았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집 안을 두리번거렸다. 무엇을 찾는 것 같았다. 차를 내어놓자 아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단도직입적이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명의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신고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제야 알았다. 아들이 온 이유를. 통장은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남편이 남긴 메모와 함께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다. 남편의 당부가 있었지만 아들도 자식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다. 찾았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어디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빨라졌다. 가방을 가져와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들이 재빨리 집어들었다. 잔액을 확인하는 눈빛이 반짝였다. 며느리가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았다. 5천만 원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더 많을 줄 알았던 모양이다.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상속 정리해야 하니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들에게 메모를 보여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했다. 남편의 글씨가 적힌 메모. 마누라, 내 먼저 가면 이거 쓰시오. 아들한테 주지 말고. 그것을 보여주면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반성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메모를 꺼내지 않았다. 통장만 건넨 것이다. 그것이 맞는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메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저 얼굴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그리고 집은요? 아들이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부동산에 내놨어요. 다음 주에 사람들이 보러 온대요. 그러니까 짐 정리 빨리 해주세요. 일주일. 42해를 정리하기에 일주일. 알았다. 그 말이 전부였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은 일어서며 며느리에게 눈짓을 했다.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다. 아들아, 그 말이 입에서 나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밥은 먹고 가라. 아들이 돌아보았다. 잠깐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바빠요. 빚 갚을 때가 있어서. 빚. 아들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다.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다가 다시 굳어졌다. 그 얼굴에 지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도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다음에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떠났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다.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보였다. 30년 전에 심은 나무. 처음에는 허리춤까지밖에 오지 않던 것이 이제는 지붕보다 높아졌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감이 열렸다. 남편은 그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다. 아들이 좋아한다고 매년 서울로 보냈다. 아들이 연락을 끊은 뒤에도 그랬다. 받았다는 말 한마디 없어도 해마다 보냈다. 올해는 감을 딸 사람이 없었다.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다. 남편이 직접 만든 평상. 나무가 삭아서 군데군데 못이 튀어나와 있었다. 위험하니까 버리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고치면 된다며 버티더니 결국 못 하나 박지 않았다. 그것도 이제 처분될 것이다. 집과 함께, 마당과 함께, 감나무와 함께.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마당을 물들였다. 이 마당에서 몇 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보았을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그리고 이제는 셀 수 있을 만큼만 남았다. 다음 날부터 짐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눠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남편의 옷은 버려야 할 것 같았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살림살이들도 마찬가지였다. 30년 넘게 쓴 밥솥, 20년 된 찬장, 시집 올 때 가져온 재봉틀. 어느 하나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결국 사진첩만 따로 챙겨두었다.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은 집 밖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마을을 걸어보고 싶었다. 마을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빈집이 늘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다가 그 노인들마저 하나둘 떠나갔다. 지금 마을에 남은 집은 10채 남짓이었다. 그마저도 절반은 노부부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다. 이장댁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이장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이고, 순덕씨. 이장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같은 마을에서 40년을 이웃으로 산 사람이었다. 산책이요? 예, 잠깐 들어와요. 차 한 잔 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장댁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받아 들었다. 이장 아주머니도 마주 앉았다. 집 판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다. 시골은 그랬다. 비밀이 없는 곳. 예, 아들이 팔겠다고 해서요. 에휴, 그래서 어디로 가게요?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긴요. 아들네 집 가는 거 아니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네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요양원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렵게 나왔다. 이장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요양원? 순덕 씨가? 아직 멀쩡한데? 아들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요. 이장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 모실 생각을 안 해.
귀찮으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빚에 쫓기면서 시골에 혼자 사는 어머니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요양시설에 가면 적어도 밥은 나오고 아프면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순덕 씨, 이장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 마을에 영숙이 알지요? 영숙. 마을 끄트머리에 사는 노인이었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아들 둘을 혼자 키운 사람. 그 사람도 요양원 갔어요. 작년에. 아, 그랬어요? 근데 말이요. 이장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요양원 간 뒤로 아들들이 한 번도 안 왔대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맡겨놓고 끝인 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기 직원한테 들었는데 영숙이가 매일 창밖만 본대요. 아들이 오나 해서. 근데 안 오니까 이제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데요. 이장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게 요양원이요. 자식들한테는 편하지. 부모 안 봐도 되니까. 근데 거기 간 부모들은 그냥 버림받은 거요. 버림받은 것. 그 말이 뇌리에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영숙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도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을 것이다. 자신처럼.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그 끝이 요양원에서 창밖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마당에 들어서는데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다. 비닐봉지였다. 열어보니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 있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두고 간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종종 먹을 것을 나눠주곤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 남편은 그 보답으로 우리 집 감을 따서 나눠주었다.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아직 아들이 두고 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차를 마시다만 컵.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아들이 5천만 원을 가져갔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긴 돈을 말해야 했을까? 그 돈이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하지만 말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아들은 어차피 가져갔을 것이다. 빚을 갚아야 한다며 접시를 헹구다가 손이 멈추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원망스러운 것인지, 남편이 그리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세가 서러운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토요일이 되었다. 아들이 차를 몰고 왔다. 요양원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다. 아들은 운전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내렸다. 타세요. 차에 올라탔다. 뒷좌석에 앉으니 앞에 아들의 뒷머리가 보였다. 어느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아들도 50이 넘었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차가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논두렁길, 저수지. 이것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아들이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요양원 비용은 집 판 돈에서 낼 거예요. 월 150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 몇 년 있으면 될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빼둘게요. 몇 년. 아들은 어머니의 수명을 계산하고 있었다. 얼마나 살지, 얼마가 들지. 어쩌면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빚에 쫓기면서 어머니까지 모시기는 어려우니 시설에 맡기고 비용은 되겠다는 것. 그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인지도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마음이 무거웠다. 고맙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들의 기분을 맞추려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요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다. 새로 지은 건물이었고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설을 둘러보았다. 식당, 물리치료실, 공용 거실.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도 보았다. 2인실이었다. 침대가 2개, 작은 옷장이 2개. 그것이 전부였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다. 병실에 있던 노인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흐릿한 눈동자였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영숙의 얼굴이 겹쳤다. 매일 창밖만 바라본다는 영숙. 아들이 오나 해서 기다리다가 결국 말도 안 하게 되었다는 영숙. 저 노인도 누군가를 기다리다 지친 얼굴 같았다.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괜찮다. 시설은 분명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생각 좀 해볼게. 그 말이 겨우 나왔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시설 좋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생각 좀 해보고 싶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한숨.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모시기 어려워요. 제 사정도 안 좋아요. 빚 갚느라 집사람이랑 맨날 싸우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계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한 달에 한 번.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50이 넘은 아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쫓기고 있는 아들.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아들. 그 아들도 나름대로 힘겨운 것이리라. 그래도 알았다. 생각해 볼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집에 내려준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들어가세요. 저 먼저 갈게요. 약속이 있어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돌려나갔다. 빠르게 멀어지는 구미등을 바라보았다. 등이 보이는 것은 떠나가는 사람이다. 아들의 등을 참 많이도 보았다. 마당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불을 켜면 텅 빈 집이 보일 것 같았다. 남편이 없는 집, 곧 떠나야 하는 집,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결국 어둠 속에서 평상에 앉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났다. 남편이 만든 평상. 그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떠 있었다. 시골이라 별이 잘 보였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이 별도 요양원에서는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무언가 가슴 속에서 차올랐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 평생 일만 하며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시어른 뒷바라지.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끝이 요양원이라면 마당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집은 곧 넘어간다. 5천만 원은 아들이 가져갔다. 요양원은 아들이 골랐다. 자신에게 남은 선택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 그 메모 뒷면에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날의 일이다. 요양원을 다녀온 뒤로 며칠을 알았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천장만 바라보았다. 금이 간 천장.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쳐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결국 고치지 못한 천장. 이제는 고칠 필요도 없어졌다. 사흘째 되던 날 겨우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감자와 고구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을 쪄서 한 끼를 때웠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대로 요양원에 가면 이런 아침도 없어지겠지. 직접 밥을 지을 일도, 싱크대 앞에 설 일도, 마당에서 해 뜨는 것을 볼 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공간 안에서 남은 날들을 보내게 되겠지. 감자를 씹다가 손이 멈추었다. 식탁 위에 남편의 양복이 걸려 있었다. 정리하다가 빨래 건조대에 걸어둔 것이 아직 그대로였다. 메모가 나왔던 그 양복. 문득 메모가 떠올랐다. 주머니에서 꺼낸 뒤로 서랍에 넣어두었다. 다시 꺼내보고 싶어졌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글씨를 다시 보고 싶었다. 서랍을 열고 메모를 꺼냈다. 접힌 종이를 펼쳤다.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소.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 몇 번을 보아도 마음이 아렸다. 그런데 그때 처음 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메모 뒷면이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앞면만 보고 접어두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종이를 뒤집어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씨가 있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가까이 대고 보니 읽을 수 있었다. 통장 말고 또 있소. 장롱 바닥 밑에. 당신 몫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롱 앞으로 갔다. 안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수였다. 40년이 넘은 물건이라 오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나무가 갈라져 있었다.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옷과 이불을 전부 꺼냈다. 바닥이 드러났다. 나무 바닥판이 깔려 있었다. 바닥판을 들어 올려 보았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톱이 들어갈 틈을 찾아 이리저리 더듬었다. 한쪽 구석에 약간의 틈이 있었다. 손가락을 넣고 힘을 주어 들어 올리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닥판이 들렸다.
그 아래에 뭔가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공간. 손을 넣어보니 천으로 싼 뭔가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보자기였다. 묵직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낡은 철제 상자가 나왔다. 녹이 슬어 빛이 바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상자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5만 원권 다발. 손이 떨려서 제대로 셀 수가 없었다. 다발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다. 세어보니 2천만 원이었다. 통장에 있던 5천만 원과는 별개로 남편은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더 숨겨두고 있었다. 합하면 7천만 원. 20년 전 땅을 판 돈이 7천만 원이었던 것이다. 남편은 통장에 넣어둔 돈은 아들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현금으로 따로 빼두었다. 상자 바닥에 종이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이건 아들도 모르게 해둔 돈이오. 당신이 쓰시오. 아들한테 주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시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글씨가 흐려질 때까지 들여다보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돈이 있으면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 숨긴 것이다. 통장은 발견되어도 어쩔 수 없지만 이 현금만큼은 아내에게 남기려고.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살아있을 때 왜 이 돈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평생 침묵으로만 일관했을까? 그런 원망이 올라왔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다. 말로 하지 못하는 사람. 대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사람. 42해를 살면서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상자가, 이 돈이, 이 메모가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 날보다, 통장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2천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작은 돈도 아니었다. 혼자서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다.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이 돈이 있으면 당장 굶지는 않는다. 어딘가에 방을 얻을 수도 있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볼 수 있다. 남편이 원한 것은 그것이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시오. 평생 한 번도 하고 싶은 대로 산 적이 없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은 해가 뜬 뒤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아들은 쉽게 받지 않았다. 5번째 신호음이 지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요양원 안 갈란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몇 초간의 정적 뒤에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돌아왔다. 뭐라고요? 요양원 안 가겠다고. 어머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집은 다 정리됐고 다음 주에 잔금 치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셔야 한다고요. 알아. 아니까 어쩌겠다는 건데요? 갈 데가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알아서 해요? 뭐려? 돈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알아서 해요? 돈이 있다. 그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는 순간
아들은 그 돈도 가져가려 할 것이다. 빚 갚는 데 쓰겠다며. 그럴 수는 없었다. 이 돈만큼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이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알아서 살게. 어머니,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한 것 같았다. 짐을 쌌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다. 옷까지 몇 벌, 남편의 사진, 메모와 상자. 그것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두고 가기로 했다. 42회의 흔적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부엌의 오래된 밥솥, 안방의 금 간 천장, 마당의 감나무, 남편이 만든 삐걱거리는 평상. 그 모든 것에 작별 인사를 했다. 마당을 나서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왔다. 순덕 씨, 어디 가요? 이제 떠나야 해서요. 어디로 가는데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가면서 생각하려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손을 꽉 잡았다. 순덕 씨, 잘 지내요. 연락해요. 그럴게요.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등을 돌려 마을 어귀를 향해 걸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숙소를 찾아야 했다. 읍내에 있는 여관을 찾아갔다. 하루에 3만 원. 일주일을 묵기로 했다. 그 안에 갈 곳을 정해야 했다.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여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집을 떠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42 해를 산 곳을 떠났다.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곳을 떠났다. 그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둘째 날,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읍내를 돌아다녔다. 가게마다 들어가 일할 사람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곳에서는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65 먹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눈빛이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녔지만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여관 방으로 돌아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돈이 줄어들고 있었다. 2천만 원이 많아 보였지만 숙박비와 밥값을 내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었다. 다섯째 날, 지쳐서 시장 골목에 앉아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장이 파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었다. 주저앉아 쉬고 있는데 국밥 냄새가 흘러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골목 끝에 허름한 국밥집이 있었다. 배가 고팠다. 며칠째 라면만 먹어서 속이 쓰렸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잔돈이 좀 있었다. 일어나서 국밥집으로 향했다. 국밥집은 낡은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가 몇 개 놓인 곳이었다. 손님은 별로 없었다. 할머니 한 분이 홀로 국밥을 말아주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다. 자신보다 더 많아 보였다. 뭐 드릴까요? 할머니가 물었다. 국밥 주세요. 네, 잠깐만요. 뜨거운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소박한 맛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국밥. 그런데 그 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1,000원이에요. 계산할 때 할머니가 말했다. 네? 1,000원이요. 국밥 1,000원. 놀라서 되물었다. 요즘 1,000원에 국밥을 파는 곳이 있나? 할머니가 웃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1,000원 받아요. 제가 정한 규칙이에요. 왜요? 그냥요. 저도 누가 밥 안 사주면 굶을 뻔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1,000원만 받기로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1,000원을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불렀다. 손님, 어디 가시게요? 여관으로요. 여관에 묵고 계셔요? 대답하지 못했다. 사정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갈 데가 없으시면 잠깐 앉아 계셔도 돼요. 손님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 있었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75세라고 했다.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다 도시로 떠났다고. 그래서 혼자 국밥집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외로운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요?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해요. 자식들이 모시러 안 와요? 왔었죠. 요양원 보내겠다고. 근데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다. 왜요? 거기 가면 끝이에요. 뭐든 남이 해주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금방 죽어요.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죽고 싶어요. 손님들 밥 해주면서.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손님은요? 왜 갈 데가 없으세요? 그 질문에 가슴 속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이 죽은 것, 아들이 집을 판 것,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 며칠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할머니는 묵묵히 들었다.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손님,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네. 여기 저 혼자 하기 버거워서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 도와주실 분 찾고 있었어요. 돈은 많이 못 드리지만 밥은 마음껏 드시게 해드릴게요. 잠잘 때도 마련해 드리고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저를요? 저는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보시겠어요? 생각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받아들일 이유만 있었다. 할게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잘 됐네. 나도 좋고 손님도 좋고. 아, 이제 손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덕이요. 순덕 씨구나. 나는 박영자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국밥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서툴렀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고, 상을 치우다가 국물을 쏟기도 했다. 영자 할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에 익기 시작했다. 국물 끓이는 것도 배웠다. 영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다.
비법 같은 건 없다고 했다. 그냥 정성껏 끓이면 된다고. 고기를 푹 삶아서 기름을 걷어내고 무와 파를 넣고 오래 우려내면 맛이 난다고. 잠은 국밥집 뒤편의 작은 방에서 잤다. 창고로 쓰던 방이었는데 영자 할머니가 정리해 주었다. 좁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관 방보다 마음이 편했다. 자기 자리가 생겼다는 느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국밥집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6시에 문을 열고 오후 3시에 문을 닫았다. 장사가 끝나면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충만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손님이 물었다. 할머니, 왜 1,000원에 파세요? 남는 게 있어요? 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남는 거요? 많이 남죠. 뭐가요? 이렇게 손님들 보는 거요. 맛있다고 하는 거 듣는 거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설거지를 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뻤다. 영자 할머니 말이 맞았다. 그게 사는 것이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석 달이 지나서였다. 전화가 아니라 편지였다. 국밥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는 낯설었다. 아들의 글씨가 이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다. 평생 아들이 쓴 글씨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빚에 쫓기다 보니 어머니 마음은 생각 못했습니다. 집사람이랑도 많이 싸우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증오도 분노도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았다. 시간이 그것을 식혀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이 그것을 희석시킨 것인지 답장을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편지는 버리지 않았다. 남편의 메모 옆에 나란히 넣어두었다. 1년이 지났다. 국밥집은 여전했다. 1,000원짜리 국밥을 파는 작은 가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영자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일을 넘겨받았다. 국물 끓이는 것부터 장 보는 것까지.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능숙해졌다. 어느 날 저녁 영자 할머니가 말했다. 순덕 씨, 나 고마워. 뭐가요? 여기 와줘서. 혼자였으면 벌써 문 닫았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하죠. 여기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겠어요? 영자 할머니가 웃었다. 우리 서로 좋은 거지 뭐.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다. 1,000원짜리 국밥. 그것이 자신을 살렸다. 배고플 때 먹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그 밥을 1,000원에 파는 할머니의 마음. 그것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거의 쓰지 않았다.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방에서 자고 일을 하며 사니까 돈 쓸 일이 없었다. 그 돈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시골집 마당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다. 그때는 남편 곁에서 보았다.
지금은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낮에는 영자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손님들과 인사하고 국밥을 끓이고 할 일이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다. 남편이 원한 것도 그것이었을 것이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시오. 여름이 되었다. 국밥집 앞에 나팔꽃이 피었다. 영자 할머니가 심어둔 것이 올해도 꽃을 피웠다. 보라색 꽃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이쁘네요. 그렇죠? 매년 피어요. 씨 뿌려두면 알아서 피어요. 강하네요. 꽃이 그래요. 아무도 안 돌봐줘도 때가 되면 피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다. 시장 상인들, 노인들, 가끔 젊은 사람들도 왔다. 1,000원짜리 국밥이 소문나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국밥집에 들어왔다. 아들이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아들은 국밥집 입구에서 멈춰 서서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천막, 플라스틱 의자, 기름때가 낀 벽, 그리고 국밥을 푸고 있는 어머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관니, 편지 받으셨어요? 응. 아들이 머뭇거렸다. 입구에 선 채로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좁은 공간, 허름한 시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그것을 보는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응. 여기서 일해. 어머니가요? 여기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에 창피하게 왜 여기서 일해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당혹감.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무언가. 밥 먹고 가라. 그 말이 먼저 나왔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국밥 한 그릇을 말아서 앞에 놓아주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한참을 씹었다. 맛있네요. 그래? 네, 맛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국물을 마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왜? 여기서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어. 1년이요? 아들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가게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빛이었다. 천막 아래 놓인 냄비들, 손때 묻은 국자, 새벽부터 끓였을 국물. 그 모든 것을 보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몰랐어요. 알아. 편지 보내고 나서야 주소 알아냈어요. 이장댁 아주머니한테 물어서. 그래.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밥을 떠먹으려 했지만 숟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때 어머니한테 왜 여기서 일하냐고 창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지. 그게 저한테 창피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게 저 때문이잖아요. 집 팔고 돈 가져가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왜 여기서 일하냐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이 낮게 떨어졌다. 가게 안에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곁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먹었다. 밥을 다 먹은 아들이 일어섰다. 문 쪽으로 가다가 멈추었다. 돌아서서 가게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어머니. 어머니. 왜?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래. 와라.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깊이 숙이고 문을 열고 나갔다. 창문으로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 등이 멀어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지금은 달랐다. 아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연민 같은 것. 아들도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영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들이요? 네. 밥은 잘 먹었네? 네. 다 먹었어요. 그럼 됐지 뭐.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풀리는 것도 있어. 그랬다. 밥 한 끼. 그것으로 충분할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더라도 시작은 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다. 영자 할머니는 먼저 들어가 쉬었다. 요즘은 오래 서 있기 힘들어 하셨다. 홀로 국밥집 앞 의자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시골집 마당에서 보던 노을과 같은 색이었다. 그때는 남편 곁에서 보았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지금은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 곁에 있었다. 메모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그 말이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리고 가게 간판에 불이 들어왔다. 천원, 국밥이라는 글씨가 노란빛 속에서 빛났다. 내일도 아침이 오면 국물을 끓일 것이다. 손님을 맞고 밥을 내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단순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삶이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을 위해 국물 재료를 준비해야 했다. 고기를 손질하고 물을 썰고 팔을 다듬었다. 내일 이 국밥을 먹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마치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잠시 서 있었다. 창문으로 별빛이 들어왔다.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다.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없어도 괜찮았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다.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눈을 감았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다. 그렇게 하루가 갔다.
그리고 또 하루가, 또 하루가 1,000원짜리 국밥을 파는 작은 가게에서 65에 시작된 두 번째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나는 나팔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삶은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듯.